전체 대한민국 농협의 중앙회장이 전체 농협을 놓고 사고하거나 일을 한 경험이 거의 없는 자기 지역에 요만큼 놓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중앙회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순간 농협 중앙회 임직원들한테 포위되어서 개혁과제 뭐 이런 거는 생각을 못하죠. 거의 지역에 있는 개별 조합들이 이 전체의 변화를 추동할 수는 없는 거고, 농협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회 차원에서 이 시도를 해야 되는데 중앙회장의 선거 과정을 딱 보니까 그런 동력을 확보하기가 이 선거 자체가 잘못돼 있다. 안녕하세요. 남자의 농업세계입니다. 김영건 의원님을 모시고 농촌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계에서는 정말 예민한 주제입니다. 예민한 주제고 농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지로 수석님 함께 해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넥스트 윤지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멀리까지 힘든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에서 나와서 좋을 것 같은데 이 예민한 주제를 이렇게 계속해도 되나 이게 참 걱정입니다. 사실 근데 농협이라 그러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주제가 농협이라 그러고 뭐 예민하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농협하면 그러니까 굳이 막 뭔가 오늘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끄집어내자면 뭐 금융사고 나고 했던 거 있잖아요. 보안 안 되고 했던 거 뭐 그 정도 생각나지 사실 농촌에서 농협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오늘 이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시나 저는 좀 문제라기보다는 네. 도시에서는 농협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농협 유통을 책임져 이런 얘기 소비자 관점에서 보는 게 있잖아요.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 뭐 정말 그 사전적인 의미밖에 모르는데 금융기관으로서의 네. 도시 사람들은 농협을 그렇게밖에 인식 못하겠네요. 제가 도시인을 대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도 아마 있을 그쵸, 거고. 맞아요. 맞아요. 하나로마트. 근데 의원님 근데 농협은 어떤 존재입니까? 농민에게 있어가지고요. 농민은 생산하고 농협은 판매한다. 판매가 핵심이에요? 예, 그게 농협의 기본 정신이죠. 네. 도시 사람들은 농협을 네. 금융기관으로 알고 계시겠지만은 네. 농민들인데는 금융기관은 약간 좀 두 번째, 세 번째쯤이고. 그렇죠. 우리 역사에 있어서 농협은 네. 금융기관으로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해방 이후에 이제 농촌에 우리 고리대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게 이제 농촌 사회에 상당한 해악을 끼치고 그래서 정부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다 농협이 보급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농협이라는 건 협동조합이잖아요. 네. 협동조합이라 하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한민국의 농협은 농민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농협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그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서 정부에서 농협을 지역마다 보급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했는 일은 금융 제공이었어요.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영농자금도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매해 봄에 농협은 농민조합원들에게 영농자금 대출을 해줘요. 처음에 우리나라 농사가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때 이제 농지 개혁을 해서 토지를 분배받고 소규모 영농을 시작했잖아요. 한 1000평 정도? 5, 6마지 정도를 가지고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서 농협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빌린 것보다 훨씬 저리로 이렇게. 그 절이고 네. 농협은 지금도 2금융권이죠. 1금융권이 네, 아니고. 네. 그러니까 문턱이 훨씬 더 낮죠. 그래서 농민들을 대상을 해서 영농자금 제공해주고 필요한 자금 빌려주고 이러한 그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전문적인 일종의 금융기관으로 농촌사회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그 조직에 농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보면 농협은 농촌사회의 금융기관으로 시작한 거죠. 근데 원래는 농협은 협동조합이니까 농민들, 생산자들이 생산해 놓은 그 생산물을 판매하는 업무가 고유의 업무죠. 윤 수석님이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이해하는데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농협의 은행으로서 농협을 기억하잖아요. 네. 사실은 농협이란 거대한 조직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조심하냐 하면은 너무 거대해가지고 찍히면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농협이라는 거는 네. 이 조직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아까 이금융권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농협은 중앙에 있는 농협 중앙의 은행들은 1금융권이죠. 하지만 또 지역마다 단위 농협이라고 있어요. 지역 농협이라고. 이게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게 한 1000개 넘나요? 지금 1111개. 이게 많네요. 그러니까 중앙회가 아니고 중앙회 지점이 아니고요. 지역마다 이제 지역에 있는 농협들이 또 존재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단위 농협이라는 거는 네. 조합원들이 구성한 농협이에요. 네. 그것 자체가 다 독립법인이에요. 지역에 보면은 동네에서도 보면 농협은행이 있고 네. 그리고 무슨 농협이 있고 네. 무슨 농협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네. 그거는 이금융권이에요. 그러니까 중앙회와 네. 농협이 음. 다른 거예요. 아. 마크는 똑같은 걸 쓰지만 네. 달라요. 그 보면 농협 조합장이 네. 네. 그 지역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라고 막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이분의 정체는 뭐인 거예요? 조합원들이 선출하는 그 조합의 대표죠. 각 지역에. 예, 각 지역에. 아. 이 조직도 조합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잖아요. 네. 조합이라는 조직은 1인 1표제잖아요. 네. 주식회사는 이제 주식 양에 따라서 네. 의결권을 가지지만은 조합원은 이제 내가 얼마의 구자를 가지거든 상관없이 1인 1표제니까 선거로 뽑게 되죠. 형식상으로는. 그렇죠. 협동조합하고 주식회사하고 다른 거는 협동조합은 1인 1표고 주식회사는 한 주죠.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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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크면 의결권 많은 거고. 근데 농협은 협동조합이죠. 의원님도 조합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개의 조합에 소속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제가 3개의 조합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농협의 조합원이고 축협의 조합원이고 산림조합원의 조합원이고 임업. 네. 이제 좀 아셨죠? 네, 농협이라는 네.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라는 게 네. 왜 그런지. 네. 그리고 농협은 또 지역별로도 있지만은 또 품목별로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협, 그러니까 이제 농협이라는 조직을 음. 중앙회가 있고요. 중앙회는 별도로 이게 엄청 커요. 네. 농협의 자산이 삼성전자보다 더 네. 많다고 되어 있 아. 삼성전자도 더 커요. 그래요. 네. 네. 중앙회가 있고 이 중앙회 말고 지역마다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를 해서 구성한 협동조합이 있어요. 네. 이 협동조합은 우리가 처음에 협동조합이 아까 내가 지역에 보급됐다 그랬잖아요. 네. 읍면별로 한 개의 협동조합들이 다 생겼어요. 아, 그럼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예를 들면 중앙회가 그럼 먼저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지역 조합이 먼저 만들어지고 중앙회가 만들어진 건가요? 조합의 역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이론상으로는 보면 지역에 있는 조합이 먼저 만들어지고 원래 자생적으로 그렇죠. 하게 되면 예. 나중에 중앙회가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예. 아마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다 치면은 중앙회는 중앙회가 만들어지고 먼저 이랬을 했을 수도 수도 있어요. 있겠네요. 예, 예. 형식상을 어떻게 된 예,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지역으로 농협이 보급될 때 면별로 하나씩 있었으니까 군단위도 아니에요. 군단위가 명단위마다 아니고 하나씩 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991년도에 다시 의성에 내려갈 때 의성이 18개 읍면이에요. 네. 18개의 농협이 있었어요. 읍면별로 다 서로 다른 법인의 농협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축협이 따로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읍면별로 하나씩 있었던 농협을 지역 농협이라 그래요. 네. 초기에 보급될 때는 다 지역 농협의 형태로 우리나라 농협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했던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업무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영농의 형태가 복합 영농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농지개혁을 해서 소규모 농지를 소유한 자영농들이 주축이었다가 보니까 농지 규모가 작으니까 한 가지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A 농사도 짓고 B 농사도 짓고 C 농사도 짓고 막 돌려짓기를 하는 거예요. 네. 소도 몇 마리 키우고 네, 소도 몇 마리 키우고 그러니까 나락 농사도 짓고 사과 농사도 짓고 마늘 농사도 짓고 그 누에도 치고 이러면서
계절이 바뀌어 나가는 그때마다 할 수 있는 농사를 다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짓는 농사가 복합영농인 거죠. 이렇게 복합영농을 할 때는 어느 농사나 생산물이 많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바쁜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나면은 빨리 상인에게 넘기고 다음 농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유통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생산량도 많지 않았고 바빴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고 또 뭐든지 간에 부족하던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지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생산을 해놓으면 무조건 상인들이 다 사가요. 그 밭대기도 사가고 파는 건 아주 쉬웠던 시절이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짓고 한 가지 농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이게 복합영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고 우리 농민들도 점차 분화가 일어나고 전업농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전업농으로 전환을 하면은 한 가지 작물의 생산량이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이 파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유통이 중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네. 그러면 복합영농을 할 때 그 자금을 대어주던 지역 농협이 농민들이 전업농으로 전환되어 있으면 농협도 그 품목의 농협으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특산물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의성은 마늘 중심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역 농협으로 읍면별로 있던 그 농협들이 마늘을 주로 다루는 농협으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품목 농협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농협의 역사에서 보면은 지역 농협에서 시작을 했는데 영농의 형태가 바뀌어 나갔는데 농협의 형태가 지역 농협이 아니라 품목 농협이 필요한 시기로 전환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은 그대로 그냥 지역 농협으로 머무른 거예요. 이게 조합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농협이 가장 혁신의 기회를 놓친 일이라고 봐요. 왜 전환이 안 됐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너무 복잡한 얘기를 너무 왜냐하면 쉽게 조직이라는 뜯어내요. 거는 네. 한번 만들어지면 네. 완성이라는 게 생겨버리잖아요. 조직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그럼 이게 전환을 해야 되는 농업이 구조가 바뀌고 농가 인구가 줄고 경영 구조가 바뀌고 하면 그에 맞춰가 지원 조직도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정부가 돈이 들어가는 곳은 안 바뀌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권력 관계가 생기고 그 나름대로의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는 바뀌는데 농협은 계속 그대로 가니까 농촌에 있는 분들은 아 농협이 저런 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과를 하면 사과가 굉장히 큰 농가가 많이 생겼잖아요. 축산도 큰 농가가 많이 생겼고 그럼 이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어떤 농협 지원 조직이 필요한데 농업 지원 조직 국가가 지원한 농업 조직들은 같이 진화를 못 해버린 거죠. 여전히 이제 그런 복합 영농 시대에 여러 가지를 다루던 게 나오면 전문성이든 뭐든 다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그게 이제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런. 그렇죠. 세상에서 굉장히 무서운 게 관성이라고 봐요. 하던 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변화가 참 어려운 거죠.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 변화를 감당할 주체들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농협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제때 제 역할을 못한 거죠. 지역 농협을 품목 농협으로 전환할 수도 있었고 새로운 형태로 품목 농협 자체를 성립하는 길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보면은 품목 농협의 설립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놨어요. 오히려 기존의 지역 농협들이 자기네들이 어려워지니까 새로운 것이 자기네 시장을 파고 들어오는 것을 더 막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한계에 왔잖아요. 농촌 지역이 다 줄어들고 나니까 면 단위로 기반했던 농협들이 우리 고향도 보면 몇 개 면이 통합하고 막 적자 나니까 안 되니까 이런 경우가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지역 농협들이 한 개의 지역으로 너무 작고 안 되니까 몇 개 인근 지역과 합쳐서 지역 농협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적으로 혁신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고령화된 조합원들 수만 더 확장되는 형태가 되다가 보니까 몇 개를 합친다고 해서 새로운 동력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역 농협들은 계속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목농협의 등장은 이 지역 농협들이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경쟁자로 여기는 건가요? 경쟁자로 인식을 하니까. 아, 네. 궁금한 게 이제 아까 농협의 기능이 금융과 판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그게 품목 농협으로 전환이 안 돼서 농민분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판매망을 뭐 구축해 준다거나 하는 게 어려워서 지금 문제라고 그렇죠. 하시는 건지? 네. 품목농협으로 전환은 했어야 하는 이유는 네. 품목으로 전문화한다는 얘기는 그 부분의 유통을 담당한다는 뜻이죠. 네. 지역 농협이면은 금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품목을 다 다루는 농협이니까 어느 작물도 전문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마늘 농협이다, 사과 농협이다, 쌀 농협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니까 판매에 있어서 전문적인 능력을 쌓아 나가는 거고 사실 유통이라는 거는 생물을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과를 100상자를 생산한다. 그럼 100상자를 다 생물로 판매하는 것은 그거는 이득이 별로 없거든요. 그 100상자 중에 생물로 판매할 거는 50상자. 나머지 50상자는 가공.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고부가 사업을 만들었어야 돼서 예. 그러니까 전문농업으로 갔어.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아까 협동조합은 1인 1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농민분들이 어차피 다 조합원이시니 예. 그런 1인 1표 행사해서 바꿀 수 있었던 건데 하나의 지역 농협이 있어요. 그 지역 농협 안에는 사과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마늘 농사 짓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이게 복합영농 시대에 그렇죠. 쭉 했던 네네네. 그 지역 농협이니까 그럼 요 농협 안에서 이거는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은 사과 농협으로 갈 걸 원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갈리니까 그러니까 품목 농협으로 가면은 관할하는 구역이 훨씬 더 넓어져야 돼요. 그렇죠. 면은 소용없잖아요. 몇 개 예. 군데를 관할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 단위 농협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예요. 옆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예. 풀어 해체한 다음에 그 다시 조합을 해체 해야 모여 막 하고 전체적인 구조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정책이나 당시에 그러한 인식들을 지도자들이 제대로 못한 거죠. 인식을 못했다고 보는 게 맞는가요? 위기 인식을 못했다. 아니면 알고도 못했다. 저는 인식 자체도 깊이 있게 못했다고 봐요. 저도 조합장 선거 이제 고향에서 가끔 가서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아이 좀 선거가 이렇게 좀 민주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은 잘 안 들거든요. 그렇죠. 그 권력 관계가 이미 농촌에 형성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조합장이 될 건지도 대체로 다 알고 그러니까 이 관성이라는 게 사실은 개혁의 요소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업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협동조합 전체를 관할하는 농협 중앙회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개혁의 이 프로그램을 좀 명확하게 가져야 될 거라고 봐요. 사실 그런 구조개혁에 관한 얘기들은 농협 내부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사실 농협 중앙회장의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그런데 그 농협 중앙회가 거의 많은 권한을 행사를 하는데 그 내부에서 이렇게 개혁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이유 그것은 결국 중앙회장 선출 방식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농협 중앙회장이 직선제이거든요. 중앙회장들이 뽑아요. 단위조합장들이 뽑죠. 아까 말씀드린 1111개의 조합장이 농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데 그 1111개의 조합장 중에 절대다수가
지역 농협 조합장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품목 농협은 다 합쳐봐야 145개인가 뭐 한 100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조합장들끼리 투표를 하니까 지역 농협 숫자가 훨씬 더 많으면 당연히 지역 농협 조합장 중에 뽑을 거예요. 거기도 1인 1표인가요? 조합마다 하나씩. 조합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는데 대의원으로. 예, 조합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1인 2표도 있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어쨌든 인기 투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입후보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농협의 전체 문제를 고민해야 할 중앙회장이 지역 농협 조합장의 중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구조가. 왜냐하면 투표권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다수가 지역 농협 조합장인 거예요. 그러면 지역 농협 조합장 중에 중앙회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역 농협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별로 하나씩 있던 그 조합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 표현을 쓰냐 그러면 읍면장 하다가 대통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전체 대한민국 농협의 중앙회장이 전체 농협을 놓고 사고하거나 일을 한 경험이 거의 없는 자기 지역에 요만큼 놓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중앙회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올라오는 순간 농협 중앙회 임직원들한테 포위되어서 개혁 과제 뭐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하죠 거의.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역 농협에서 그 안에서 하자니 여기 뭐 농사 마늘 심는 사람, 사과 심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어.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농민분들 입장에서는 좀 품목 농협이 필요한 그 필요성을 그렇죠. 느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자체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이게 개혁이 되기 어려우니 그러면은 뭐 위에서 뭐 그게 농림부가 됐든 뭐 아무튼 그런 기관에서 어떻게 뭔가를 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뭐 선거하는 선출 방식을 바꾸거나 뭐 그렇게 해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농산물 유통이 굉장히 이렇게 혁신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네. 농산물 유통이 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새로운 그 모델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결국 강력한 생산자 단체들이 등장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덴마크의 데니시 크라운도 강력한 협동조합이 등장하면서 덴마크 축산물의 유통혁신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폰테라도 그렇고 예, 축산에 다 그거는 생산자 조직이 강력하게 성장하면서 그 유통의 혁신들을 이뤄내거든요. 유통과 가공까지 가면서 부가가치를 그렇죠. 만들어야 예. 농민들인데 소득이 높아지는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농협은 그걸 못하고 예, 그 유통하는 것도 겨우겨우 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농민들인데 불만이 많잖아요. 농협이 역할을 그러니까 했으면 전문화가 되어야 가공이 되는 거예요. 규모가 돼야 예. 뭐가 되잖아요. 전문화가 되어야 공장을 돌릴 어느 수 한 있는 작목을 전문적으로 달라들어야 전체 다루는 물량이 커지고 그 많은 물량을 다루다가 보면은 생물로 좋은 거 팔 게 있고 가공을 해서 팔 게 있고 저장을 했다 팔 게 있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부가가치가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 부가가치가 커져야 조합원들에게 다시 돌려줄 것도 있고 새로운 또 질서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저는 왜 안 되는지 이해가 확 됐네요. 품목별로 가게 되면 규모가 커져야 되고 규모가 네. 커지게 되면 지역 조합이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조합 숫자가 팍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네요. 네. 안 되는 거네요. 지역 조합장의 입장에서는 통합은 계속 늦춰야 돼요. 조합장 숫자가 줄니까 임원의 숫자가 줄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큰 틀에서 바라보고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농협 내부에서 나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변화의 동력이 내부에서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 그게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지역에 있는 개별 조합들이 이 전체의 변화를 추동할 수는 없는 거고 농협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회 차원에서 이 시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앙회장의 선거 과정을 딱 보니까
그런 동력을 확보하기가 이 선거 자체가 잘못돼 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군요. 저는 농협중앙회장의 선거에 있어서 네. 일단 피선거권을 아예 조합원 전체를 확장을 하고 네. 그 선출권도 조합원 전체에다가 주고 피선거권도 조합장뿐만 아니라 출마할 수 있는 분. 출마할 사람 조합장뿐만 아니라 뭐 농업 전문가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나 같은 사람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농업 개혁의 의지나 나름의 전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들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주고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피선거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아, 피선거권을 1111개로 제한해 놓으면 그 안에서밖에 아무도 출마 못 하는 거죠. 사실 외국에 있는 어떤 조합 조직들을 많이 보면은 네. 농민이 조합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네. 이중 구조를 만들어 있더라고요. 많은 맞아요. 경우가 네. 농민은 조합이니까 농민 조합은 역할을 하게 되고 네. 별도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또 만들어 가지고 네. 여기서는 실제로 경영은 이쪽에서 하는 거죠. 이사회는 이쪽에 농민이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이 농민들의 조합은 사실 여기 경영에 개입하진 않고 네.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막 되고 혁신적인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딱 제한을 해놨어요. 그리고 제도도 선거 방식도 다 제한하잖아요. 오히려 지금같이 농촌 지역이 몰락하게 하고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할 건 뭐 있어요. 진짜 좋은 사람 초빙에다가 단체장 맡기고 그런 게 훨씬 더 이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그 조합원들은 생산에 몰두하고. 저도 농촌을 좀 아는 입장에서는 농촌 지역에서는 면 단위에서는 조합장이 권력이잖아요. 제일 넘버원 권력 중에 하나인데 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은 참 개혁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네. 그게 어려우니까 성공했을 때 열매가 큰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선거 제도를 바꾸려면 뭐 농협의 뭐 규약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누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만약에 지역 조합장이 바꿀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중앙회장 선출 방식이나 이런 거는 네.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법으로 돼 바꾸는 건 있어요? 국회에서 할 수 아. 있죠. 네. 사실 외부에서 농협을 개혁하겠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일본도 제2의 한번 개혁하려고 했다가 고이즈미 정권 때 한번 크게 밀렸고 계속 밀리거든요. 일본도 농협이라는 게 워낙 거대한 조직이라 가지고 이게 자민당 정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개혁하려고 하지만은 항상 실패를 해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요. 정치권에서 농협을 이렇게 완전히 혁신적으로 선거제도를 바꿨을 때 그렇게 선출된 농협조합장, 중앙회장 일종의 농민 대통령 형식으로 힘이 세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오히려 정치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농협을 적당하게 계속 이렇게 좀 눌러놓는 게 아닐까 싶어 나는. 10%가 알아 사실 하셨잖아요. 일단 경험이 있으시니까 실제로 약간 그 상임위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그런 눈치를 좀 보는 분위기가 있겠군요. 그리고 지금은 네. 이제 농협이 워낙 거대한 공룡이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도 농협에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남이나 호남 이렇게 딱 투표가 고정된 데는 농협조합장이 별로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약간의 표의 변화가 일어나면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농협조합장들이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이 세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농촌을 얘기를 할 때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국회의원 숫자가 네. 과대표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도시에 비해 가지고 그렇죠. 이게 하나 또 농촌 개혁이 잘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쪽 지역 출신 의원들이. 그럼 이거하고 또 이제 농협 개혁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치 권력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치권도 어쩌면 농협 개혁을 그렇게 반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의원님은 그럼 이게 지금 이 얘기를 꺼내셨잖아요. 기고도 네, 하셨고. 저도 보면서 굉장히 동의는 많이 하게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 정도의 에너지가 있을 거냐. 저도 농촌이라는 게 워낙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농업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럼 가장 중요한 농협이란 조직이 어떤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런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농협을 지주제로 바꿨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지주제라는 게 경제지주, 금융지주 이렇게. 농협을 경제지주, 금융지주. 경제지주는 소위 농협이 해야 할 판매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 그리고 금융지주는 금융사업을 하는 곳.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금융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은 농협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운영을 했는데 경제지주가 완전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의 본질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제사업이 농협의 본질인데 농민들의 경제사업체 이게 농협의 본질이거든요. 농민들이 개별 영농의 결과로 생산물들을 가지고 이 판매나 경제활동을 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이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협동조합이 경제사업을 다 하도록 만들어 놓은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제지주의 역할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 지주제로 해가지고 몇 년을 운영해 봤더니 경제지주 쪽이 폭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제지주가 하는 사업이 오히려 지역의 단임 농협하고 또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심각한 문제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지주제로 전환한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네요. 예. 그리고 결국은 농협의 핵심 관심 사항은 뭐냐면 농민들의 생산물을 어떻게 제대로 판매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 그게 문제거든요. 일본도 농협 개혁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관심 있고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이 경제 사업을 해서 어떻게 농민들에게 수익을 늘릴까. 원래 그게 전제 목적이니까. 그게 전혀 목적이니까. 네.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어느 나라도 이걸 잘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도 이 길로 가도록 하는 게 이 조직의 존재의 이유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더 본질적으로 농협을 들여다보고 큰 틀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뉴스님? 저 진짜 농협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가 오늘 너무 처음 듣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이제 다 이해했어요. 뭐가 문제고 왜 그게 어렵구나 알겠는데 아까 이제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농촌, 농업, 농민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슈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분야가 그렇게 막 빛을 보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관심이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동력이 있을까? 그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실제로 도시 소비자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우리나라 물가가 비싸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비싸요. 우리나라 네, 물가가.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이 비싸요.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그걸 감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애국심일 수도 있고 선량한 마음일 수도 있고 농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는 이유는 생산의 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유통의 기능의 결여도 크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생각하게 우리나라 먹거리가 왜 이렇게 비쌀까 하면은 우리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비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중간 상인들이 뭐 다 떼먹는다 막 이런 얘기도 들어가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농협이라는 구조적인 또 이유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통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줘야 소비지에서도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계속 쌀 문제가 됐잖아요. 양곡 관리법이나 뭐 쌀 가격 문제가 됐는데 대한민국에 쌀 농협이 있어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왜 대한민국의 그 많은 지역 농협들이 다 쌀을 다루냐고요. 다 다루고 있죠. 네. 다
쌀을 수매하고 저장하고 도정하는 시설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그 쌀 브랜드들이 있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쌀 브랜드가 수백 개가 넘을 거 아니에요.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브랜드가 없는 상황이 네, 되버렸죠. 그래서 그 가보면 다 브랜드가 있지만 아무도 브랜드를 기억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그 많은 농협들이 쌀을 다루는데 그 농협들은 다 적자예요. 왜?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니까. 저 그거 하나만 또 여쭤봐도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여쭤봤던 취지는 어떤 그 분야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문제는 그 안에서 결국 해결되기 어려우니까 계속 머물고 있는 거라서 네. 외부에서 다른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또 등장을 해줘야지 좀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은 뭐 에너지, 우리 전 시간에 에너지 얘기했지만 뭐 우리 재생에너지를 늘리자라고 환경단체가 그동안 예전에 엄청 얘기를 했지만 안 됐다가 뭐 이제 아리백하면서 산업계가 요구하고 하니까 이제 막 힘을 얻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그냥 농민들의 그냥 문제라고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유통구조를 개혁했을 때 소비자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사과가 이만큼인데 이 정도에서 개혁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다운될 여지가 있다라는 걸 조금 더 정량적으로 만약에 알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계속 목소리를 낼 것 같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요. 한우가 비싸잖아요. 네. 한우 맛있잖아요. 네. 한우가 좀 더 싸면 훨씬 더 많이 먹겠죠. 아이들하고 한우를 구워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더 많이 갖겠죠. 이 문제가 얼마든지 한우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직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시설 투자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그러니까 덴마크의 데니시 크라운처럼 거대한 공장이 있고 한쪽에 생우가 들어가면 저쪽 끝에서 도시락 포장된 소고기들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시락 포장된 소고기들을 이것을 직접 쓸 갈비를 쓸 사람은 갈비를 사가고 족발을 쓸 사람은 족발을 사가고 이렇게 되면은 유통구조가 싹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갈비집에서 공급받는 갈비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자들은 이거를 다 소포장해서 파니까 수익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가격을 하락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 발생하는 이익을 소비자도 가지고 생산자도 가지고 규모도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또 수출도 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한우를 싸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우리는 한우를 마리 단위로 경매를 해요. 네. 거기는 소포장해서 파는데 우리는 도축해가지고 농협이라는 데가 한 마리로 경매를 해요. 근데 소고기를 한 마리로 소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다 중간업자, 도매업자들이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도매업자가 마리로 경매를 해가지고 한 손 거치고 두 손 거치고 세 손 거치고 이러면서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투자를 누가 할 거냐? 전문적인 품목조합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좀 무거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어려운 주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농업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 아마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게 농업지식채널 집다를 만든 목적이기도 하고요. 좀 예민한 문제고 좀 어떤 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하면서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좀 괴롭긴 한데 그래도 이런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갈 방법이 없으니까 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예민한 문제, 어려운 자리에 또 나와주신 김영건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어려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윤지로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농협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농협분들도 한번 모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봐도 좋겠다 싶습니다.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정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